프로그램 구성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제일 먼저 모델링 쪽에 중에서 노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는 단면 재상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단면 재상수는 요 6개 탭으로 구성이 되고 요 탭을 이용해서 단면 재상수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Material, Strength, Section, Compound, Inelastic, Elastic, Cross Section 6개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PT로는 원래는 여기 퍼폼 버전 10에 있는 것들이 인풋 데이터 불러오는 것들, 서드 파티로 불러오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본 기능 설명드린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 기능을 이해해야지 그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어떤 기능인지 아실 수가 있으니까. 자, 컴파운드 프로퍼티부터 설명을 드리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6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옆에 이 표는 뭐냐면은 일반 건축 구조물 에서 가장 많이 모델링 해야 되는 대표적인 요소를 나열을 해뒀고, 그 요소를 만들 때 퍼폼에 있는 단면 재상수 중에 어떤 메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표로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 6개 탭 중에서 컴파운드에서 만든 게 최종 단면 재상수예요. 처음에 이해하셔야 될 게, 컴파운드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탭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컴파운드에서 묶어 놓은 게 단면 재상수고, 이 단면 재상수가 나중에 부재를 생성시킬 때 엘리먼트 쪽에 들어가서 부재 만들고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할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그냥 탭허더 섹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탭허더 섹션이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탭허더 섹션, 그러니까 부재의 높이가 직사각형 단면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프로퍼티 어떻게 만들죠? 일반 범용 프로그램에서 요 단면 재상수 하나 만들고 요거 만들고 그 다음에 탭허더 섹션에 해당되는 단면 재상수 만든 다음에 I 단에는 얘로 들어가고 J 단에는 얘가 들어가고 얘가 선형 변화한다, 포물선 변화한다, 이렇게 정의하시죠? 그럼 그 다음에 탭허더 섹션을 할당할 때는 요 전체에 대한 탭허더 섹션을 정의한 프로퍼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 탭허더 섹션을 최종적으로 만든 그 프로퍼티를 컴파운드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단 힌지인 피마 빔을 모델링을 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최종 단면 재상수의 이름은 컴파운드에 있는 거고, 먼저 정의해야 될 거는 I단에 피마 힌지에 대한 백폰 커버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J단에 백폰 커버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I단에는 얘가 들어가고 J단에는 얘가 들어간다라는 걸 갖다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컴파운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I단에 들어가는 이 피마 힌지를 갖다 어디서 정의하느냐? 예를 들어서, 또는 여기가 파이브였다 그러면 이 파이브 섹션을 어디에 정의하느냐? 이런 걸 나머지 탭에서 작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가장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장 건축 구조에서 모델링 많이 하는 게 기둥보호, 벽체, 연결보호, 커플링 빔, 퍼폼 프로그램 특성 때문에 게이지, 그 다음에 무슨 댐프라든가 이런 경계 비사용 요소일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보를 생각해 봅시다. 보에서 탄성 보면은 그냥 탄성 단면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게 그냥 부재에 할당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기준으로 보면은 컴파운드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만든 게 이 하나의 보에 들어가는 부재 단면 재상수인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단의 피마 힌지의 특성이 뭐가 있고 이걸 먼저 계산해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나머지 탭에서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그 탭이 이닐레스틱 탭에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닐레스틱에서. 그러니까 I단에 있는 피마 힌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한다? 피마 빔은 이닐레스틱 탭에서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걸로 이 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탭은 사용하지 않죠. 근데 여기 세모가 돼 있어요. 이 세모는 무슨 의미냐?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는 적절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피마 힌지라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일단 탄성 단면 재상수가 있는 거죠. 그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비선형 고동이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직사각형 단면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비선형 특성을 입력하기 전에 일단 직사각형 단면에 대한 탄성 단면 재상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직사각형 단면, 선형 단면을 어디서 만드냐? 크로스 섹션에서 렉탱귤러가 보기동에 따라서 단면 재상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걔를 인일래스틱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성 단면은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쓰면은 사용하는 거니까 세모를 쓴 거예요. 근데 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일래스틱 탭에 피마 빔을 들어가면은 탄성 단면 재상수를 A 값부터 I 값까지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모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기둥은 만약에 기둥을 피마 힌지로 썼다. 그러면 똑같죠. 인일래스틱이 들어가서 기둥이 I단, J단에 해당되는 피마 힌지를 만들고 걔를 컴파운드해서 I단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고 J단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성 단면은 마찬가지로 크로스 섹션에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XX, 세모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벽체는 제일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파이브로 모델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깐 딴 얘기로 구조물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때 부재 단위에서 고려하는 게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인 거예요. 부재 단계에서 입력하면 이제 구조물의 지오메트리가 들어가서 전체 강성 매트릭스를 만드는 건데 부재 단위에서는 양단 힌지라고 하면은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단면 섹션 단위라면은 모멘트 공률인 거예요. 그러면 부재 단계와 섹션 단계에서 무슨 차이가 있죠? 모멘트 로테이션과 모멘트 공률에는 길이가 더 들어가야 되죠. 소성 힌지 길이가. 그러니까 모멘트 공률로 입력하면 L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단위를 더 마이너하게 들어가면은 매트리얼 단위가 있겠죠. 그게 파이브인 겁니다. 그래서 파이브가 우리가 대부분 아는 개념이 이런 거죠. 어떤 섹션을 짧게 잘라가 쉘 단위로 자른 다음에 그 각 쉘에다가 재료의 비선형성, 응력 변형률 곡선을 입력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의를 하려면 두 개가 필요하죠. 각 재료의 응력 변형률 곡선이 먼저 입력이 돼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쉘 분할을 한 다음에 그 쉘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응력 변형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갖다 지정해야 되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벽체를 갖다 파이브로 만들 때는 어디서 하냐? 매트리얼에서 작업을 일단 먼저 합니다. 여기서 뭘 하죠?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 전단벽이면은 전단 탄성 계수에 대한 어떤 비선형 고동이라든가 그 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지정해서 추가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쉘 분할은 어디서 하냐?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크로스 섹션에서 하는 겁니다. 두 개의 탭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가 부재의 기둥이면 I단, J단에 일정 거리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양단에. 그걸 컴파운드에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도 피마를 쓰지 않고 파이브로 썼다. 그럼 뭘 하죠? 똑같이 매트리얼에서 작업하고 크로스 섹션에서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결본은 똑같이 보죠. 어차피. 그러니까 피마 빔을 쓴다 그러면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이 게이지는 뭐냐? 우리가 만약에 실험을 한다 그러면 벽체 쪽에 뭔가 벽체 실험체를 만든 다음에 결과를 갖다가 읽어드리고 싶을 때 게이지를 붙이잖아요. 그죠? 실제 실험한다면은 그것처럼 퍼폼에서도 게이지를 갖다가 벽체에다가 붙여놔야만 그 게이지가 붙은 위치에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게이지는 퍼폼에서 제공하는 게이지는 4개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벽체 대상으로 해서 압축 변형률을 읽어드릴 수 있는 엑시얼 게이지, 투노드 스프링이죠. 엑시얼 게이지가 있고 로테이션 값을 읽어드리는 로테이션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 작업하느냐? 일래스틱 탭에서 작업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게이지는 붙여놓고 나중에 결과가 어디서 보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면 재상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입력 탭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 게이지에 어떤 단면 재상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허용치가 들어가 있어요. 허용 소성 회전각이라든가 또는 압축 변형률 같으면 좀 명확한 허용치가 정확하게 세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구분하겠다 그러면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여기 뭐 댐퍼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더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 스터디 하시면서 어느 탭에 들어가서 보는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 개념은 컴파운드가 최종 단면 재상수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구조 요소들을 만들 때 이렇게 탭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피마 빔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퍼폼에서 특정 이제 입력 대화창을 들어가면 전부 안내창이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안내창이. 요거에 맞게끔 백폰 커브를 그리셔야 되는데, 퍼폼에서는 요 관계도를 액션 디포메이션 관계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액션과 이 디포메이션은 어디 단위로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액션 디포메이션 관계에서 여기 5가지 포인트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Y 같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항복점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U라 그러면 극한점일 테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P마 B에 입력하는 테이블에 요 안내창이 있다 그러면은 요 X축은 뭐죠? 이 디포메이션은 로테이션인 겁니다. 그리고 Y는 모멘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화창 입력상에 보면 이 안내 그림과 대부분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안내창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얘는 FU, 얘는 DU 이런 식으로 밑에는 D가 붙어 있고 위에는 F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F라고 붙으면 다 힘이라고 보통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안내 그림, 동일한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P마 B에 입력할 때는 여기가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 예를 들어 여기에 그러면 dy 값이 있는데 dy가 만약에 모멘트 P마 B에 만약에 입력 항목이 있었다. 그럼 dy가 뭐죠? 항복 회전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부터 소성 회전각이 진행이 되는 거죠. FU는 뭐죠? 그럼 극한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극한 모멘트. FY는 항복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매트리얼에 있다. 아까 전에 파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입력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매트리얼에 들어갔는데 대화창이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럼 얘는 뭐죠? 변형률이죠. 응력 변형률 곡선을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얘는 FY가 있다. 그럼 항복 응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기둥에서 P마 힌지를 넣는데 압축력에 대해서 FU가 있다. 그럼 말 그대로 압축력이 그 P마 그 PM 상간도에서 모멘트가 있다. 그럼 균형점에서 모멘트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표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P마 빈부터 계산 방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항복 회전각 우리가 그 ASC 4.13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 로테이션이랑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A 값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B 값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C 값이에요. AS 4.13에 있는 ABC 값을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항복 회전각인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구하려면은 항복 회전각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코드에 들어가서 ABC 값이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고 항복 모멘트라든가 극한 모멘트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구하는 과정을 갖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일단 부재의 유효강성이에요. 이 유효강성을 구할 때 여기 보면은 산식이 L분의 6EI로 K 이펙티브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L분의 6EI는 뭐냐면은 여기 0.35 이제 유효강성 개수가 들어간 거고 요게 강성인데 우리가 이 조건이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재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양단 힘 모멘트를 받아가지고 변곡점이 0.5에서 생겨가지고 이런 형태일 때 L분의 6EI고 한쪽 단부가 이럴 때마다 이 산식이 달라요. 근데 이걸 다 판단해가지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프로그램들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 L분의 6EI로 그냥 계산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L분의 6EI를 쓰는데
UK를 쓰는데 이제 유효강성 개수가 코드에 따라서 요거는 AS41-13에 있는 코드를 가져온 거지만 국내 지침 들어가면은 유효강성 개수가 있겠죠. 그걸 곱하면 K 이펙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럼 K 이펙티브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그랬던 이 백본 커브에서 요 탄성 강성이 이제 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유효강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그 보에 대해서 백본 커브를 그려 보시면은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걸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한번 꺾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점이 뭐냐면은 피복에서 일단 미세 크랙부터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선형화 시키기 위해서 단면적 뭐 계산해가지고 어쨌든 선형화 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K 이펙티브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해당되는 개수값이 0.3이라고 이 예제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5로 모델링 할 때는 그런 현상까지를 5 요소를 풀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강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강성으로. 지금은 P만 힌지 대상이기 때문에 유효강성으로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K 이펙티브를 계산을 하고 이 페이지에서 계산을 하면은 보니까 극한 모멘트는 우리가 코드에 있는 강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멘트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멘트 계산한 다음에 이제 항복 모멘트는 그냥 극한 모멘트의 90%를 봐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침에서는. 그래서 0.9를 곱하면은 항복 모멘트가 나와요. 그럼 항복 회전각은 어떻게 되죠? 이 항복 모멘트를 K 이펙티브로 나눠주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지금 그 백본 커브를 그리기 위한 항복 회전각을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 항복 회전각을 내부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일단 개념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AS41-13이라든가 우리나라 성능 기반 그 지침에 들어가면 동일한 표가 아마 있을 텐데 조건에 따라서 주철근 B가 어떠냐, D철근이 구석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뭔가 뭐 예를 들어 스트롭 같은 거, 그러니까 내진 상세냐 아니냐, 뭐 예를 들어 이런 조건들, 그 다음에 작용 전단력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에 해당되는 위치인지를 갖다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는 힘 지배냐, 전단 지배냐를 구분한 다음에 힘 지배에 들어가면은 요 항목에 들어가서 요 조건 3개를 따져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찾고 만약에 사이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그걸 보관해서 계산을 하는 게 다인 겁니다. 그래서 보관해서 A값, B값, C값과 IOLS, CP에 대한 허용 소성 회전각을 찾아오는 거죠. 그럼 지금 계산 방식에서는 일단 항복 회전각을 계산을 한 거고 힘 지배와 전단 지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갖다가 이해하시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하중 변이 곡선인데 모멘트에서 항복이 될 때의 모멘트를 계산해 가지고 힘에 의해서 항복되는 모멘트를 계산한 다음에 걔를 갖다가 수평력으로 환산을 해서 그렸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기둥 같으면은 제일 하단의 모멘트를 구했는데 그 모멘트에 의해서 항복이 됐다 그러면은 기둥 길이로 나눠주면 수평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그게 힘에 의해서 항복이 발생할 때의 수평력인 거죠. 네, 내력 중에서. 그럼 아까 전에 그 양단 모멘트가 걸리는 형태로 L분의 6I를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평력을 어떻게 계산하죠? L분의 M1 플러스 M2 해가지고 수평력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평력이 예를 들어서 여기 꺾인 점이라고 봅시다. 여기 꺾인 점. 꺾인 점이라고 보고 이렇게 쭉 선을 그냥 전단 강도라고 생각해요. 그림이 잘 이해가 안 가네. 지금은 외력이 아니라 내가 강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강도를. 그래서 처음에 지금 그린 게 힘에 대해서 하중 변이 곡선을 그렸는데 이렇게 꺾였다 그랬을 때 얘를 힘에 의해서 항복할 때 수평력을 계산을 한 거죠. 요게 일반적인 산식으로 M1 플러스 M2에다가 L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전단 강도를 내가 부재에 있는 백은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전단 강도가 이렇게 그려져. 전단 강도에 대한, 그러니까 전단 강도가.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져, 여기보다. 힘에 의해서 먼저 항복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근데 전단 강도를 계산했는데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얘보다 얘가 더 작으니까 전단 파괴가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표에서 힘 파괴냐 전단 파괴냐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걔를 이 수평 강도를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개념으로 기둥에서도 적용을 하는데 기둥의 전단 강도에 대해서 엄밀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전단 강도가 이렇게 수평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죠. 이 그림처럼 연성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에 따라서 꺾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빨간색 그림으로 한번 봐보시고 이 파란색 제일 상단에 있는 걸 전단 강도라고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힘에 의한 게 먼저 발생하죠. 요 전단 강도보다 요게 밑에 수평력이 더 밑에 있으니까 힘 파괴가 먼저 일어나는데 요렇게 갈 때 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전단 강도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먼저 발생하잖아요. 얘를 힘 전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건식 중에서. 자,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답 모멘트를 부재 길이로 나눠서 힘이 항복할 때 수평력을 찾고 전단 강도를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게 더 큰지를 봐서 힘 지배 조건으로 판정을 하시는 거예요. 구할 때. 그 다음에 스트럽에 대한 조건 간격을 보고 내진 상태냐 비내진 상태냐를 따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주척은 100원 상태에서 주척은 B 같은 걸 계산해서 값을 구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 전단력 외력이죠.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작용 전단력 B를 계산을 해놔요. 그래서 힘 지배이고 각 조건을 따졌을 때 어디 사이에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을 보관해서 이렇게 모멘트, 그러니까 단면의 상단과 하단 나눠가지고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에 대해서 각각 백폰 커브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들을 퍼폼의 입력창에 맞춰서 퍼폼 입력 대화창에 입력을 하는 게 모든 과정이에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컴파운드 프로그램이라 나눠드리는 것들은 조건들을 입력하면은 여기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보였던 그런 계산 과정을 거쳐서 A, B, C 값이라든가 이런 허용치가 어떻게 되고 백폰 커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서로 계산해주고 테이블로 내보내면은 퍼폼 버전 10에 맞는 테이블 입력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역할이. 근데 원리는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눠드린 서드파티 프로그램에는 요 보관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관 과정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근데 보관하는 게 기둥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길어져서 개발자랑 얘기해서 아마 그 산출 과정을 넣고 빼고를 갖다 옵션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검증해서 쓰시라고 하나하나 그 보관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포에서 조금 전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런 안내창이 나오면은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값이 입력되는지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자, ASC 4-13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A값, B값, C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퍼폼에는 입력되는 게 요런 꺾인 포인트마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두 개 차이가 어떤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이 앞에 그림처럼 보면은 여기 A값이 L 위치의 값이잖아요. 그죠? Y에서부터 L 위치의 값.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퍼폼에는 요 U값, DU값, 여기의 값을 입력받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험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트라이리니어로 이 형상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요 코드에 나온 A값, B값, C값을 계산해서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모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 그냥 보통 실무에서 편법적으로 쓰는 게 여기 L값 위치가 A값이니까 실제로는 요 U랑 L이 바짝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요 옆에 그림으로 보면은. 그래서 DU를 갖다가 입력하라고 만약에 퍼폼 입력 창이 있으면은 A 값에다가, 그러니까 L 위치까지 A 값에다가 곱하기 0.99라든가 0.98 뭐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바짝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냥. 팁으로. 그 다음에 여기 R 값은 L에서 R 값으로 돼 있으면은 A 값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피마 AS4-13에는 얘가 직선으로 그냥 쭉 내려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직선으로.
그러니까 DR 값도 A 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DL 값이랑. 근데 똑같은 값을 입력하면은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떠요. 오류가. 이렇게 직선으로 내리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얘가 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1.1배를 곱하는 걸로 해놨는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떨어지게끔 팁으로.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1.05로 하셔도 되고 뭐 1.03으로 더 붙이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로 그냥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넣으면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약간 변형시켜서 여기에 나온 ABC 값을 입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력창에 보시면은 그래서 자, 피마 빔을 입력할 때는 최종적인 컴파운드인데 인일래스틱에서 피마를 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인일래스틱 들어가서 클릭해 보시면 빔 타입이 있고 기둥 타입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피마 빔을 입력하니까 피마 빔 콘크리트 타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이름을 정의를 하고 입력을 시작을 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구조물 모델링을 시작할 때 단위계를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바뀌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교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지오메트리나 로딩 이런 것들이에요. 단면 재상수를 입력할 때는 내가 뭔가를 하나를 만들겠다 정의를 하면 항상 새로운 단위계가 나와요. 왜냐하면 단면 재상수가 어떤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쓰는 단위계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선형 속성을 입력할 때 단위계, 그러니까 컴파운드 프로퍼티에 있는 것들은 뭔가를 만들면 무조건 단위계를 다 다르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의해서 먼저 이렇게 만드시고, 그럼 얘는 그냥, 자, 그래서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걸 불러오겠습니다. 이건 피마 뷰만 아니고 실험 결과를 갖다 그냥 그려 놓은 건데,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름을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게, 여기 이제 좌측에서 조건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나머지 입력창들이 히든이 되는 것들도 있고 활성화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조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EPP로 퍼펙트 플라스틱으로 본다 그러면 이 안내창 그림이 꺾이는 게 아니라 완전 탄소성처럼 바뀌죠.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입력은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트라이리니어로 하면 다시 대화창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든가 강도 감소를 고려하겠다 안 하겠다에 따라서 강도 감소를 고려를 하면은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거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 가는 형태이겠죠. 그거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입력창의 항목들이 또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항목이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하겠다 안 하겠다. 시메트릭이냐 논시메트릭이냐. 그러니까 백은이 상하단이 같아가지고 네거티브랑 포지티브가 모멘트 강도라는 게 다 같다 그러면은 대칭이니까 한 군데만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포지티브는 활성화되고 네거티브는 다 비활성화된다든가 이런 것들. 근데 크로스 섹션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컴파운드 프로퍼티 설명드릴 때 크로스 섹션에서 세모 쳐놨잖아요.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고 말씀드렸는데 얘를 갖다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섹션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은 일레스틱 스티프니스에서 가져온 값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져온 값들이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여기가 비활성화가 되고 여기는 내가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있어요. 유효강성을 갖다 고려하겠다 그러면은 유효강성 개수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또 차이가 있겠죠, 그죠? 개념은.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클릭 디그레데이션이라고 있는데 여기 퍼포먼스는 이력 모델을 예를 들어서 범용 프로그램들 이탭스나 뭐 제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다케다 모델도 있고 뭐 키네매틱도 있고 뭐 콘크리트 타입도 여러 가지 그 어떤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로딩, 언로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리로딩 이런 거에 따라서 루프를 그리는 규칙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구조물의 비선형 특성들을 이력 특성을 묘사를 하는데 퍼폼에서는 무조건 그냥 에너지 감소 계수 5개 아까 전에 YULRX 요 포인트에 있는 에너지 감소 계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퍼폼 무조건 그걸로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여기 보면 여기 에너지 감소 계수 5개를 입력하는데 뭐 저도 뾰족한 수가 있는 것들 아니고 실무
그래서 해석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전에 주로 써왔던 값들을 갖다 쓴다든가 비슷한 조건이면 또는 뭐 박사학위나 이런 논문들에 썼던 값들을 가지고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갖다 쓰실 때 여러분들도 좀 주변에 뭐 많이 해본 경험자들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험에서는 얘를 정의한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하겠죠. 얘를 정의해가지고 실험 결과랑 비교한 다음에 코릴레이션해서 이펙터를 조정을 하면은 다른 로드 케이스에서는 실험 없이 그 결과를 추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거겠죠. 그러면은 얘도 그런 실험을 하지 않은 이상은 많이 쓰던 것 같았으니까 기본 가정이 있는 거고, 닭게달 쓰든 뭐든 그것도 기본 가정값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오차는 무시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다 오차를 두니까. 다만 프로그램들끼리 결과 비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이 에너지 감소 계수와 유사한 형태 입력 방식을 범용해서 찾는 게 방법밖에 없을 텐데, 이 탭스 같으면은 디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일형 모델이 있어요. 그게 퍼폼처럼 에너지 감소 계수를 5개를 받지는 않는데 3개 값을 받고 동일하게, 그 다음에 항복 회전각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무슨 소성 회전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비율값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봤는데 2D 전담 벽식에서 돌려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값을 쓰셔도 되고. 자, 어쨌든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백폰 커브까지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 알려드렸고, 여기 걸 이제 뭘 쓰는지 정의를 이제 한 다음에 구한 걸 갖다가 하나하나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 보이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로스 섹션을 쓰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비활성화가 돼 있고, 탄성 단면 대상수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탄성 계수과 포화 송비 다 계산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FD 릴레이션이 액션 디포메이션 관계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입력할지 이 탭에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 입력하신 다음에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한 게 맞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험에 대한 물성치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피마 백폰 커브랑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값, 스트렝스 로스에 대한 값, 이런 것들을 추가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계산한 것들이 어떻게 어느 항목에 뭘 입력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탄성담 입력한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모멘트 구간, 부모멘트 구간, 상단백은 하단백은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계산을 따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논 시메트릭이라고 보면은 여기도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네거티브로. 지금 캡처한 거는 시메트릭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FY가 있죠. P마 빔이고 모멘트 로테이션 관계에서의 FY는 뭐다? 항복 모멘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극한 모멘트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0.9배 곱하면 되는 거예요. 걔값을 입력하면 되는 거고, 여기 FU는 극한 모멘트 계산한 거 FU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포지티브 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at U라고 되어 있죠. 이거 U 위치죠. U. 요거 아까 설명드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백폰 커브에서 A 값 계산한 다음에 바짝 붙은 거 0.98 곱해줬다라고 한 거예요. 0.99를 곱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고, 그리고 그러면 이 A 값이 아까 그림에서 보면 사실 항복 회전각이 더해지지 않은 값이잖아요. 순수하게 플라스틱 로테이션 값이에요, A 값은. 그러면은 토탈 로테이션이냐 플라스틱 로테이션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A 값은 그냥 플라스틱 값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 at U라고 되어 있는 로테이션 값이 토탈 로테이션 같으면은 항복 회전각 값을 구한 걸 더해줘가지고 A 값을 더한 거에 0.98이든 뭐 곱해가지고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하실 게 퍼포먼스상에 뭐 요 밸류가 플라스틱인지 토탈인지 항상 이렇게 안내 글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 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A 값 가져오신 다음에 거기에 0.99 곱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요 X 값은 B 값이죠. B 값. 우리가 그 피마에서 구한 거 B. 여기가 B 값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B 값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L 값 입력하는 거예요. L 값. 부재 길이. 근데 얘가 초기강선 계산할 때 프로그램을 쓰느냐? 아닙니다. 얘는 그냥 내가 입력한 그래프를 도시하기 위해서 그냥 L 값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요 설령 L 값이 잘못 들어가면은 요 그래프로 표시했을 때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프로그램에서는 L분의 6A로 퍼폼에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얘는 그림용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울기 B 같은 경우는
크로스 섹션을 가지고 오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얘네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셔야 되거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탭 들어가면은, 스트렝스 로스 탭 들어가면은 DL 값 입력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DR 값이 있죠. DL, DR. 다 설명드렸습니다. DL은 A 값이죠, A 값. DR은 원래는 A 값이랑 같아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조금이라도 크게 입력해야만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냥 1.05, 이건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1.3배에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해석적으로는. 원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없고 보통 범용 프로그램들은 네거티브 스티프니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탄성 강성의 10%씩 빼주면서 수치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와요. 완만하게. 근데 어쨌든 요거 그냥 바짝 붙이는 거 쓰시면 되는 거고, FR분 FU는 여기 해당되는 게 원래 그래프상에서 C 값인 거죠. C 값. 그죠? 원래는 100분 거의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FR분의 FU의 관계니까 여기 계속 산식지가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C 값에다가 FU분의 FY 값 곱하셔가지고 비율 곱하시면은 0.2보다 작은 값이 보통 들어갈 거예요. 자, 보는 아마 지금 설명 들으신 거 가지고 입력하시면은 뭐 다 입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개를 갖다가 지금 방금 하나 입력하는 걸 보여드린 거였잖아요. 어떤 특정 부재에 I단에 집어넣을 걸 만든 거예요. J단에도 같은 값이 있다 그러면은 동일한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컴파운드에서 그냥 이 만들어 놓은 하나를 갖다 I단, J단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 그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 되겠죠. 근데 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I단, J단 값이 다 다르다 그러면 그것만큼 만들어 놔야 되고, 그걸 컴파운드에서 부재 이름 하나 만든 다음에 I단, J단 넣고 I단, J단 이렇게 만드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예전에 기능 없을 때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바이너리 파일 만드는 것도 해드렸다가 지금은 이제 그 테이블 입력 기능이 버전 10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ABC 값을 계산하는 걸 저희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쓰시던 또는 예전에 회사에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으면 다 엑셀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불러와가지고 테이블로 쫙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 개를 만드셔가지고. 그건 다 여러분들 엑셀로 잘 짜시니까 그걸 테이블에 그냥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근데 그럼 테이블을 만들 때 주의하실 게 이게 있어요. 프로그램의 입력 순서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컴파운드를 먼저 만들면 안 되죠. 나머지 5개 탭에서 만든 다음에 컴파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컴파운드에는 나머지 5탭에서 만든 이름이 들어갈 테니까. 마찬가지로 벽체의 파이브 모델을 한다. 그러면은 쉘 분할하기 전에, 아까 크로스 섹션 탭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 메터리 절인가 먼저 돼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쉘 분할하고 메터리얼을 할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이블로 모델링을 빨리 입력하실 때는 모델링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선행 작업이 뭔지를. 그렇지 않으면 오류 뜨겠죠.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시라고 나눠드린 데이터 중에 테이블 인풋이라고 엑셀 파일 드린 게 있어요. 그걸 순차적으로 붙어보는데 붙이시면 되는데, 붙이다 보면은 워닝 뜨면서 이상한 게 한번 뜰 거예요. 크로스 섹션 만드는 쪽에서. 저 일부러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게 선행 작업에는 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 항목을 날리고 붙이시면 오류가 안 뜨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자, 기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둥은 보보다 훨씬 복잡하고 입력할 게 많아요. 기본 개념은 같지만. 어쨌든 일단 항복 회전각 계산하기 위해서 기둥의 유효강성을 계산합니다. L분의 6EI로 똑같이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유효강성 계수가 곱해지겠죠? 강축과 약축에 대해서 유효강성이 각각 나눠지고 계산이 될 겁니다. 그것도 지금은 이거는 AS 4-13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지침에 있는 값도 갖다 쓰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유효강성을 계산을 해요. 똑같이. 근데 이제 기둥은 강축과 약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축방역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퍼폼 3D에 있는 방식은 사실은 퍼폼 3D에 있는 P마빔은 모든 섹션, 그러니까 좀 직사각형의 이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비대칭 일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이라든가 모든 걸 다 커버하진 않아요. 대략적인 강축과 약축에 대한 PM 상관도를 받아가지고 3차원으로 보관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해당되는 것들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또 충격에 따라서 강도가 계속 바뀔 테니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하는 건데 우리가 입력한 것들을 기준으로 그게 어느 정도의 기본 가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에서 봤듯이 다음 작업해야 될 게 뭐죠? 힘 지배냐 전단 지배냐 이런 것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표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강축과 약축에 대해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강축에서 그린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이 모멘트 보통 M0라고 그 예제집들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X축과 만나는 모멘트 강도 값을 찾아가지고 그 값에 0.9배를 해서 항복 모멘트를 계산을 하고 앞에서 계산한 유효강성으로 나눠주면은 항복 회전각이 나와요. 약축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 그러니까 PM 상관도에서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단강도 똑같이 정밀식으로 할지 약산식으로 할지 계산하신 다음에 그래서 전단강도랑 아까 전에 그 모멘트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 모멘트 L값으로 나눠준 그 수평력이랑 비교를 해서 힘지배냐 전단지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봐가지고 여기 있는 찾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축구조에서는 다 컨디션 2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보통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이 항복할 때에 모멘트 값 양단 더해가지고 길이로 나눠줘서 전단 강도랑 비교한 다음에 힘 지배인지 확인하고 내진이나 비내진 판단하고 작용 전단력, 충력비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어디에 조건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은 계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강축, 약축이고 PM 상관도도 알아야 되고 또 문제가 백본 힘에 대한 백본 커브에 해당되는 A, B, C 값뿐만 아니라 PM 상관도를 퍼폼에 추가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보관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 C값 있죠, C값. 보에서도 0.2였잖아요, 그죠? 보에서도 0.2고 여기는 어느 조건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0.2가 있고 0이 있어요. 보관되면 요 값 사이 값들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개념인 겁니다. 요게 잔류 강도에 대한 의미잖아요, C값이. 그죠? 그러면 힘에 대해서는 연선고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잔류 강도를 20% 정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불리하게끔. 보통 문헌들 참고해 보시면 0.2에서 0.5 사이 값일 텐데 피마에서 0.2를 쓰고 보관하면 0.2보다 좀 작은 값도 생기는 거죠. 근데 0은 뭐냐? 충력, 이 조건이 충력이 더 지배적일 때 잔류 강도가 거의 없는 치성 파괴에 가깝게 잔류 강도가 0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의미상. 자, 그래서 강축과 약축에 대해서 이렇게 백분 커브 그려가지고 요게 준비가 되면은, 그러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PM 상관도까지 준비를 해서 입력 테이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가면은 보랑 똑같습니다. 왼쪽에서 아까 전에 강도 감소를 고려할 거냐 말 거냐,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뭐 트라이리니어냐, 퍼펙트 플라스틱이냐 이런 조건들을 선택을 하고 나면 나머지 6개 탭에서 입력하는 것들은 보랑 똑같은데 그럼 여기 섹션엔 디멘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크로스 섹션에서 만들어 온 탄성 단면을 가져올 거냐 말 거냐 이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탄성 강성을 직접 입력할 거냐 섹션에서 가져온 게 들어올 거냐 이 의미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대화창들만 아시면 여러분들 입력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액션 디포메이션 관계도에서 이제 여기를 입력하는데 자, 여기 백본 커브는 여기 뭘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X축과 Y축의 의미가 모멘트일 수도 있고 수평력이, 그러니까 힘일 수도 있고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딱 여기만 일단 먼저 보세요. 밴딩이라고 돼 있잖아요. 밴딩으로. 자, 그래서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자, FU를 입력하는데 여기 항목만 보시면은 2축과 3축에서 디폴트로 섹션이 있으면 요게 3축이고 요게 2축입니다. 퍼폼에서 디폴트로. 강축과 약축에 대해서 균형점에서의 모멘트 값을 입력하라고 위에 상단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트, 강축과 약축에 대한 모멘트인데 FU니까 뭐죠? 극한 모멘트를 넣으라는 거죠. 극한 모멘트에 해당되는 걸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밸런스 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균형점. 그러니까 PM 상관도에서 균형점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모멘트 값을 강축과 약축에 대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 밑에 항목은 DU죠. 4에서 봤을 때 DU가 뭐죠? A 값에다가 0.98 곱한 값이었죠. 아까 전에 백폰 값을 구했으니까 강축과 약축에 대해서 A 값을 계산한다면 거기에 0.98이든 0.95든 바짝 붙여서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거 해결됐고요. DX는 B값이죠, B값. 그죠? B값.
그래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 요쪽이 문제인데 여기는 텐션과 컴프레션 해가지고 충력이에요. 충력에 대한 극한값이잖아요. 압축과 인장과 압축에 대한 거. 그래서 PM 상관도에서 충력값을 찾아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dx는 뭐냐? 아까 힘에 대한 dx, b에 해당되는 값을 충력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 기둥이가 사실 어떻게 계산되는지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충력에 대해서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보통 실무에서 큰 값으로 적용하는 걸 제가 제일 많이 봤습니다. 이게 그냥 50이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힘이 먼저 힘에 의한 게 일어나고 충력에 대한 파괴는 뒤에 일어난다고 보고 그냥 큰 값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아마 계산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섹션 어널리시스를 해도 지금 퍼폼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실무 보고서에서 봤던 것들은 큰 값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럼 DU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DU도 지금 충력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던 보고서들은 다 계산 방식이 다르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산식입니다. 요 산식으로 DU를 계산하게끔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구해놓은 거냐면은 그 기둥에서 크로스 섹션을 탄성 단면을 가지고 오면 아까 전에 탄성 강성 같은 거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크로스 섹션 같은 걸 렉탱귤러나 원형을 들고 오면은 요 DU 값을 퍼폼에서 값이 찍혀 나와요. 뭔가 계산을 해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CSI에 문의를 하니까 지금 산식과 같은 간략식으로 계산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산식과 밑에 의미를 갖다가 저희가 메일 받은 걸 그대로 적어 놨으니까 요대로 계산하시면은 자동 계산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오니까 그냥 이 값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요 산식을 갖다가 유추하는 과정을 연구소장님이나 여러분이 같이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것도 많은 과정을 둔 거라서 정확한 값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램 교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최선은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탭에 입력될 건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거는 PM 상관도를 묘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곡선의 형태에 관련된 건데 여기 뭐 2라든가 1.4라든가 1.1이 있잖아요. 디폴트 값은 그냥 다 그대로 쓰실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디폴트 값 갖다 쓰는 거고, 여기 있는 값들은 M0분의 M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X축과 만나는 값에다가 균형점에 있는 값들을 나눠준 값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힘지변이나 전단지변이 할 때 여기 X축과 만나는 M0 값 다 약축과 강축에 대해서 계산했잖아요. 그리고 균형점의 모멘트 값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축과 강축에 대해서 PM 상관도 내에서. 그래서 그걸 그냥 나눠준 값입니다. 이 기호에 있는 대로 충력값 나눠준 값들이고. 그래서 요거는 공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디폴트를 그대로 두고 얘는 PM 상관도에서 균형점과 여기 만나는 점들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입력 게 들어가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A, B, C 값 구하는 과정 자체도 귀찮지만 그거 외에도 PM 상관도를 다 알아서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다 귀찮으면 5로 입력하셔도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긴 한데.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탠스 로스 쪽에 탭에 들어가면은 2축과 3축에 대한 DL 값 입력하는 게 있어요. 요거 A 값이죠. 그죠? A 값. A, B, C 할 때 A 값이죠. DL 값. 요거는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고, DR분의 DL은 원래 같은 값인데 조금 길게 넣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 비율을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잔류 강도 B입니다. FR분의 FU, FU분의 FR. 밴딩과 충력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그 테이블 표에 보면 0.2가 있고 0이 있었잖아요. 그 0.2가 밴딩이고 0이 충력이 지배적일 때 0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정확한 값을 뭘 써야 될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밴딩에 대해서는 A, B, C 값이 나오니까 C 값 가지고 계산해서 약간 줄었던 값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충력은 제 생각에는 0에 가까운 값을 그냥 넣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고, 어떤 분들 보고서에는 2축과 3축에 대해서 C 값 계산해가지고 여기는 강축에 대해서 여기 약축에 대해서 넣으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입력 데이터 보니까.
근거를 제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제 생각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밴딩은 20% 정도에서 50%, 그 다음에 압축력은 0에 가까운 값으로 넣어주는 게 보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축력이 크게 작용할 때 치성파괴에 가깝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0에 가까운 이유를 보면은 이게 0에 가깝다 그러면은 백분 커브에서 이렇게 가다 뚝 떨어져서 이렇게 쭉 가지 않고 그냥 뚝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3차원으로 PM 상관도를 정밀하게 보관해가지고 앵글별로, 그 다음에 축력에 따라서 백분 커브가 계속 보관해서 바뀔 거 아닙니까? 앵글에 따라서 바뀌고 요 높낮이도 축력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력이 큰 구간에 걸리면은 백분 커브가 요렇게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소선고동을 저렇게 뚝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형태, 요게 이제 각도라든가 축력에 따라서 요게 요렇게 가다가 더 길어지는 것들도 있고, 바뀌는 것도 계속 보관할 때, 그래서 요런 데 걸리면은 초기에 수렴이 안 돼가지고 에러가 뜨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PM상, 그, 피마 칼럼으로 썼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문헌을 정확하게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피마나 이런 문헌에 보면 밴딩과 축력에 대해서 잔류 강도비를 대략 어느 정도 건장지로 써라는 게 나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크게 차이는 안 날 텐데 정확하게 뭐 어떤 정도의 값을 써라는 게 표에 있다 그러면 그걸 준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걸 정확하게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어쨌든 대략적인 개념은 그런 범위 내에 있다. 그리고 연성 파괴와 치성 파괴의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임장에서 보면은 디포메이션 캐퍼시티인데 얘는 보통 우리가 5개 입력하는데 여기 3개 정도 입력합니다. IOCP, LS에 대한 소성 회전각들이 있잖아요. 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는 여기 표에 있는 그대로 모멘트 강도에 대해서 2축과 3축에 대한 비율값입니다. 그냥 그렇게 안내되어 있죠. 자, 그렇게 쓰시면은 보호와 기둥에 대해서 피마 AS 4-1-1점에 따라서 피마 그 곡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퍼포먼스 입력 대화창은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은 드린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만든 거는 뭐죠? 최종 단면 재상수를 만들기 전에 부재 양단에 있는 피마의 특성치들만 구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종 단면 재상수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컴파운드 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프로그램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컴파운드 탭에 들어가면은 여러 개 타입이 있는데 프레임이라고 돼 있는 데서 기둥이나 보 같은 프레임 요소에 대한 단면 재상수를 만드는 거고, 쉐월이라고 돼 있는 게 전단벽. 전단벽 중에서 비선행성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게 제너럴 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만든 보 기둥이면은 프레임 멤버 컴파운드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내가 뭐 피마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거 하나를 더 만들었다. 그리고 단위가 뭐 이거다라고 지정을 하고 나면은 저 단위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단면 재상수 이름이 되는 거죠. 여기 나중에 부재의 할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단과 J단을 지정을 하는 건데, 내가 I단과 J단에 지금 빔이면은 피마 힌지 만들어 놓은 걸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피마 빔 타입이 여기 보이죠? 여기 들어가면 내가 피마 빔에서 뭘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만들어 놓은 걸 I단을 지정을 해서 상대 거리로, 이거 제가 지금 입력 먼저 해보겠습니다. 0.5로 입력을 하고, 끝단에는 예를 들어서 요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입력을 했다라고 치면은 양단에 만들어 놨던 피마가 같은 값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요게 부재의 할당이 되는 겁니다. 기둥이면은 기둥도 피마 힌지였으면은 요렇게 두 개 만든 I단, J단 지정한 다음에 저장한 게 나중에 기둥의 단면 재상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0.5는 뭐냐? 지금 피마 힌지에 해당될 때만 요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 다른데 이 0.5는 뭐냐? 아까 양단 모멘트 작용했을 때를 기본 가정으로 해서 L분의 6EI로 시작을 했죠. 그때 변곡점이 어떻게 생겼죠? 0.5죠. 두 개 모멘트가 다르면은 양단이 0.5가 아니라 0.4, 0.6일 수도 있겠죠. 그 변곡점의 위치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0.5
대칭으로 보고 0.5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0.5로 입력을 다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정확하게 뭔가를 알아가지고 이 비율이 다르다. 그러면 0.3, 0.7 이렇게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모든 입력 항목에서 그 변곡점이라는 게 아니라 모멘트 로테이션 힌지를 넣는 거일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보기둥에 대해서 피마 힌지 입력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벽체랑 기둥 쪽을 파이브로 했을 때 어떻게 모델 가능한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브 모델 진행하기 전에 피마 칼럼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는데 설명 추가로 덜 드렸던 게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임포트 컴포넌트랑 엑스포트 컴포넌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작업했던 것들 중에 엑스포트에서 여기 엑스포트 버튼 눌러 보시면은 내가 특정 폴더를 지정하고 이름을 정의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선택해서 세이브 하면은 내가 지금 입력한 것들이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포트는 당연히 그 바이너리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인데 이 대화창은 모든 탭에 모든 항목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이 왜 좀 사용성이 떨어지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매트리얼에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입력한다 그러면은 콘크리트 강도는 우리가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게 몇 가지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응력 변형률 곡선을 미리 만들어 놨다. 여러 개를 내가 자주 쓰는 걸. 그러면은 다음번에 다른 구조물 모델링 할 때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바이너리 파일을 만들어 놨던 걸 불러오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유용한데 좀 전에 봤던 이런 피마 모멘트 로테이션 힌지들은 작용 전단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놨다 그래서 다시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용성이 떨어진 거고 저희가 제공하는 서드파티 프로그램에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해서 임포트 하시면 이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네, 이따가 여기서 불러드릴 건데 어쨌든 그런 대화창 용도다 보시면 되고요. 자, 파이브 섹션 모델링 할 때 오전에 설명드렸던 게 컴파운드 하기 전에 파이브 섹션은 단면을 쉘 분할해 가지고 그 쉘에다가 응력 변형률 곡선을 지정하는 거니까 응력 변형률 곡선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단면에 쉘 분할을 하고 해당 쉘에 내가 만들어 놨던 매트리얼 응력 변형률 곡선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지정하면 끝이겠죠. 그리고 컴파운드 작업을 하면은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트리얼 탭에서 콘크리트 철근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 정의를 하고 크로스 섹션 탭에 들어가서 기둥이나 벽체에 대한 쉘 분할을 갖다가 하고 마지막에 컴파운드 시키면 되는 거고요. 벽체와 다르게 기둥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둥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둥에 대한 신전이 보통 이렇게 양단에 생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양단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파이브로 정의된 섹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탄성 단면이겠죠. 탄성 단면. 그래서 이 작업은 컴파운드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자, 그래서 콘크리트부터 응력 변형률 곡선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프로그램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자, 매트리얼에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지정하는데 이 매트리얼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갖다 쓰냐? 콘크리트 같으면은 다 그냥 1D 콘크리트 매트리얼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을 만드는 거예요.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을 구하는 콘크리트 강도만큼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띠철건으로 컴파인된 구속 효과랑 그 다음에 피복 부분의 비구속 효과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강도별로 2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21 강도의 컴파인, 언컴파인 해가지고 구속, 비구속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이 응력 변형률 곡선 모델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2개 만들어 놨는데 구속된 거는 기둥 같으면 코어 부분에 띠철건 안쪽에다가 넣는 거고 비구속은 피복 부분에 쉘 자른 부분에 들어가는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를 만든 다음에 단위 지정하고 그 피만 힌지랑 똑같습니다. 왼쪽에서 어떻게 고려할 건지 트라이리니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지정하면은 그 지정된 거에 따라서 이쪽 대화 상자에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씩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트라이리니어냐 완전 탄소성이냐 이런 것들은 똑같이 트라이리니어로 하고 나면은 여기 그림은 똑같은 거죠. 저기 가이드 그림은 똑같고 내가 얘를 뭘 입력해야 되는 거죠? 응력 변형률로 입력해야 되는 거죠. 모멘트 로테이션이 아니라 여기는 응력이고 여기는 변형률인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런 메뉴가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의 인정 강도를 고려할 거냐 무시할 거냐 이런 의미인데 보통 무시하죠. 콘크리트 인정 강도는 고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시하는 걸로 하면은 되고요. 뭐 넣는 분들도 있어요. 넣으면 수렴 잘 안 되고 괜히 고생하시는 거죠. 지침에도 무시해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똑같이 뭐 강도 감소를 고려할 거냐 말 거냐 에너지 감소 교수는 어떻게 쓸 거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응력 변형률 곡선을 가지고 온 다음에 맨더 모델이나 뭐 이런 걸 쓰시면 약간 곡선처럼 되어 있는데 이 퍼포에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 각 포인트마다 꺾인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형화 시켜서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압축척에는 요렇게 그냥 선형화 시켜서 그려져 있는 거고 인장척은 제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는 것들 한글 따라하기 보면 입력 이렇게 되는 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전체 다 하는데 교육 시간 문제로 좀 간단하게 하는 것들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콘크리트는 여기에 입력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개를 미리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서 바이너리 파일로 미리 내보내 놓으시면 다음에 갖다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철거는 여기 보면은 인일래스틱 스틸 매트리얼이 있는데 버클링이랑 논 버클링이 있습니다. 예, 철근의 자국을 고려하지 않는 게 지침에 나와 있는 건장치죠. 그래서 논 버클링으로 들어가서 철근 강도를 여기는 예전 하나라서 그냥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똑같이 좌측 선택하고 우측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요렇게 한번 꺾이게끔 돼 있는데 퍼펙트 플라스틱처럼 탄성으로 갖다 이렇게 쭉 가는 이런 모델을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철근의 재료 모델 응력 변형력 곡선을 뭘 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어쨌든 똑같은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글 따라하기 나중에 보시면은 그냥 자세히 보시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D 콘크리트 매트리얼에 요거 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철거는 논버클링 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섹션 탭에 들어가서 이제 쉘 분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브로 모델링하고 싶은 기둥의 단면이 이렇다 그러면은 콘크리트는 이렇게 등분을 하고 철거는 이렇게 쉘로 묘사하겠다라고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 구조에서 쓰는 섹션이 어쨌든 제한적이니까 퍼폼에서는 60개 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쉘 분할을 갖다가 60개가 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60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철근 같으면 철근 2개를 하나로 환산한다든가 뭔가 스킬을 쓰셔야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쉘 분할을 하고 나면 이게 프로그램에서 인식하려고 그러면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쉘 분할을 한 다음에 요 하나의 쉘이 있으면은 원래 단면 중심에서 이 쉘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2축과 3축 방향으로 거리를 입력해주면 이 쉘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쉘의 단면적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쉘 분할을 한 다음에 각 쉘의 단면적과 단면 센터에서 떨어진 XY 좌표를 입력을 하면은 내가 쉘 분할한 게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 프로그램에서 인식할 거 아닙니까? 철근도 마찬가지겠죠. 철근의 단면적과 XY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면은 전체 쉘 분할에 대한 정보가 크로스 섹션에서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쉘에 대해서 하나의 쉘에 대해서 내가 매트리얼에서 만들어 놓은 응력 변형률 곡선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지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정해 줄 때 좀 이따 프로그램 띄워보겠지만 내가 원래 철근 같으면 논버클링 쪽 항목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개 있으면 하나를 선택해서 철근의 단면적과 단면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를 입력을 해가지고 애들을 눌려가지고 쭉 뭐 얘가 60분할이 돼 있다 그러면 60개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입력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콘크리트 같으면은 쉘 넘버가 지금 1번부터
56분할이 돼 있는 거고, 이 기둥은. 매트리얼 보시면 그냥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철근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철근에 대한 쉘 분할이구나. 얘는 콘크리트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이름을 비구속과 구속으로 나누어 놨으니까, 여기는 피복부인가 보다. 요런 데는 코어 띠철근 안쪽에 쉘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이 프로그램 보시면은, 자, 매트리얼에서 응력 변형률 정의한 다음에 크로스 섹션에서 파이버 섹션을 쉘 분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기둥을 예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칼럼 타입에 들어가면은 인일레스틱 파이버 섹션이라고 있죠.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 뉴 눌려가지고 섹션 이름 정의하고 여기서 단위기 지정해서 만든 다음에 요 옆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여기가 56개 쉘 분할한 것만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번 쉘은 원디 콘크리트 매트리얼에서 피복 보면은 언컨파인드에 대한 게 들어가고, 그 쉘의 단면적과 예를 들어서 지금 단면적과 XY 떨어진 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누르면 요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쭉 내가 계획적으로 분할해 놓은 것만큼 이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쳐넣는 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엑셀로 그냥 작업하셔가지고 테이블에 그냥 일률적으로 갖다 붙이신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벽체는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기둥은 강축과 약축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보는데 벽체는 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면적과 센터에서 떨어진 한 방향 길이만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더 복잡한 거고, 요렇게 입력한 다음에 요 좌측 창을 보면은 요 단면적 프로퍼티가 계산된 게 나와요. 요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걸 계산한 걸 확인해 보시고, 내가 전체 단면적 계산한 거랑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만약에 입력을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가 값 차이가 많이 나겠죠? 원래 그냥 한 섹션에 대해서 계산한 것과.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고,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 한산 단면적을 쓰느냐, 콘크리트가 기둥을 분리해서 했으니까 콘크리트 단면적에서 철근 단면적만큼 빠져가지고 뭐 탄성계석을 한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는데, 뭐 맞는 말이죠, 그죠? 되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무시하는 게 편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매트리얼에서 정의해가지고 크로스에서 쉘 분할한 걸 갖다가 정의하고 거기에 어떤 응력 변형률 곡선이 들어가는지를 해서 하나의 파이브 섹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정을 이렇게 해봅시다. 이 섹션이 기둥의 상하단에 같은 거다. 단면이 같아가지고 똑같은 정의가 돼 있다. 그러면 얘를 기둥의 상하단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작업은 컴파운드에 들어가서 프레임에서 작업한다 그래서 작가님 보도. 그 다음에 여기 기둥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이름을 기둥으로 뭘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에 I단, J단에 제가 만들었던 게 인일레스틱, 기둥에 보면 인일레스틱 파이브 섹션을 들어가서 어떤 걸 잠깐 빔이구나. 칼럼에 인일레스틱 파이브 섹션 들어가면은 섹션 칼럼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애드 시키면 되겠죠. 자, 근데 요게 지금 따라하기 예제가 막 변경되기 전인데 이 예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기둥의 상단과 하단에 동일한 파이브 섹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I단에는 이 섹션을 선택한 다음에 0.5로 적어놨고 상대 그리로 J단도 0.5로 해놨죠. 이 얘기는 이런 기둥이 있으면은 파이브 섹션이 0.5만큼 I단에 이만큼 들어가 있고 J단에 0.5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 거리로 전체가 기둥이 파이브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요렇게 입력 예제를 잘못 잡아 놓은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퍼폼을 처음 쓰시다가 아까 전에 보란 기둥에서 피마 힌지 넣을 때 0.5, 0.5 넣었었잖아요. 그거는
양단 힌지 포인트 힌지라서 변곡점 거리를 입력하는 건데 파이브 기능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0.5, 0.5 이렇게 그냥 입력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의도하고 이렇게 넣으면 상관없죠. 만약에 전체를 만약에 파이브로 보기 위해서 의도하고 넣었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보통 넣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죠? 여기에 한 0.1L 정도 소성인지가 들어가고 여기에 0.1L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묘사하고 여기는 탄성단면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탄성단면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냐? 자. 상대거리가 0.1 정도만큼 예를 들어서 소성인지 길이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i단에서 0.1L 정도를 소성인지를 보겠다고 했으니까 0.1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다 탄성단면이죠. 0.8 비율만큼은 탄성단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탄성단면을 찾아서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럼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에 보면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아서 지금 빠져 있는데 탄성단면 그냥 렉탱귤러 단면을 0.8 해서 요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파이브 힌지 값으로 10%만큼 넣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원하던 양단에만 파이브 힌지가 있는 형태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선형 탄성단면을 안 만들어 놔서 지금 못 보여드리는 건데 잠깐만요. 예. 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가 파이브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해놓으면 뭐가 차이가 있냐? 얘를 만약에 잘못 입력을 해놓으면은 기둥 전체가 파이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푸시오버 해석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푸시오버 해석에서. 왜 차이가 나냐? 구조물이 항복할 때까지 쭉 밀어가지고 내력을 구하잖아요. 하중 변이 곡선을. 그러면은 양단에만 파이브가 있어가지고 탄성해서 소성 고동을 하는 것과 나머지는 가운데는 탄성 단면이잖아요. 얘는 전체가 파이브니까 전체 단면이 탄성해서 소성 고동을 이렇게 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의 하중 변이 곡선의 상단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의미 차이가 있고 기둥에 대해서 파이브 인지를 잘 안 쓰는데 어느 때 쓰겠어요? 우리가 피마 칼럼에서 쓰는 것들 ABC 값을 구하는 거는 어떤 데죠? AS 4-13에 있는 값들은 실험에서 나온 값들이잖아요. 수많은 실험을 거쳐가지고 적절한 값을 추려놓은 건데 모든 기둥을 다 실험한 게 아니죠. 건축 구조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다음에 썼을 거 아닙니까? 직사각형이라든가 무슨 원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습을 했던 구해놓은 걸 테니까 그게 모든 기둥의 단면 형상에 적용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형상이라든가 또는 합성 기둥이라든가 재료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피마 칼럼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파이브로 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라도 지금 입력 항목을 보시면 사실은 피마 칼럼보다 얘가 입력이 더 편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기둥 단면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동일하게 쉘 분할한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 한다 그러면 얘가 더 편할 수 있고 또 기둥이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 전단벽식 구조면 기둥 넣을 게 많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전이 기둥일 테고 뭐 입력할 때가 많지 않죠. 그러면은 파이브가 편한데 결과 분석할 때 좀 더러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피마 칼럼을 쓰면은 나중에 플라스틱 로테이션이 나오면은 그 값을 허용 소성 회전값과 비교를 하면 되는데 허용 소성 회전각은 그거 기준으로 구해 놓더라도 파이브로 모델링 하게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로테이션 값은 토탈 로테이션이에요. 토탈 로테이션. 플라스틱 로테이션이 아니라. 양단 힌지를 넣었을 때는 아웃풋이 플라스틱 로테이션인데 파이브일 때는 무조건 전체에 나온 토탈 로테이션이니까 여기서 항복 회전각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극단적으로 여기서 나온 파이브로 계산했는데 아웃풋이 로테이션을 토탈 로테이션을 그냥 그걸 무식하게 플라스틱 로테이션 소성 회전각과 허용 소성각과 비교해서 들어오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 성능에 그럼 더 보수적으로 검토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이적으로 L분의 6이 뭐 이런 식으로 항복 회전각 계산해서 빼준 값과 허용치를 비교를 해야겠죠.
근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 단면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항목 회전과 계산이 여러분들이 용이치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이하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벽체는 왜 문제가 안 됐냐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는 전단 벽식 구조의 시스템은 항목 회전과 값이 굉장히 작아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래서 그냥 토탈 로테이션 값에서 항복 회전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작다라고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퍼폼 3D에서 나온 토탈 로테이션 값을 벽체의 허용 소성 회전값과 비교를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항복 회전값을 무시할 수 있다는 근거는 그 퍼폼 3D 매뉴얼에도 있어요. 유저 가이드랑 무슨 컴포넌트 무슨 이런 두 개 PDF 파일 두 개 있잖아요. 거기 읽어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둥은 그 비율이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CSI의 소성 회전각을 5에서 뽑아달라 항복 회전각을 간이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눴었는데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항복 회전각 값을 근사치로 제공하는데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둥은 그렇게 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죠. 전단벽은 더 간단합니다. 전단벽은 이제 퍼폼에서 제공하는 전단벽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을 제공하고 있어요. 쉐어월이랑 제너럴월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쉐어월 씁니다. 그냥 그거 쓰신다 생각하면 되고 무슨 얘기냐면은 비선형을 고려할 때 버티컬 엑시스랑 밴딩 쪽에서 탄성과 비탄성을 고려할 수 있고 호리존탈은 탄성만 고려하고 이 요소는 제너럴로 넘어가면 얘는 또 버티컬이랑 호리존탈 다 고려하고 비탄성으로 대각 압축 거동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형상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쓰는 얘는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쉐어월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한 방향으로 보는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와 철근에 대한 응력 변응률 곡선을 매트리얼에서 먼저 정의를 하고, 크로스 섹션 쪽에서 벽체에 대한 분할을 하고, 컴파운드에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셀 분할할 때 기둥보다 더 간단하죠. 한 방향이니까. 그래서 더 간단한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매테리얼에서 아까 전에 철근과 콘크리트에 대한 응력 변형률 곡선에 추가적으로 이 쉐어 매테리얼에 대해서 탄성이나 비탄성 거동을 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일래스틱이나 일래스틱 쉐어 매테리얼 포월 해가지고 그 타입을 들어가서 전단 강도에 대해서, 전단 탄성 계수에 대해서 비선형 거동을, 그러니까 응력 변응률 곡선을 추가로 입력해서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와 차이가 나는 거는 매테리얼에서 쉐어 매테리얼에 대한 탄성, 비탄성 응력 변응률 곡선을 추가로 만들어서 얘를 단지 어디에다가 할당을 하냐면은 쉘 분할할 때는 그 해당 쉘에 콘크리트와 철근에 대한 값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화장 들어가 보시면 컴파운드 시킬 때 이 쉐어 매트리얼을 탄성이나 비탄성 재료 물성치로 지정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입력만 추가로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벽체도 크로스 섹션에 들어가서 쉐어월 또는 제너럴월 인일래스틱 섹션에 들어가서 쉘 분할을 하고 거기에다가 응력 변형률 곡선을 할당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화창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자, 타입을 크로스 섹션 탭을 누르고 타입을 인일래스틱 섹션으로 지정해서 뉴 해서 하나의 단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 뉴 해서 만들면 여기다가 이제 이름 지정하고 단위기 지정하는 건 똑같은데 기존과 다르게 여기 옵션에 보면 픽스드 사이즈랑 오토 사이즈 옵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내가 픽스드 사이즈로 선택을 하면은 여기 대화창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 전에 기둥처럼 쉘의 단면적과 좌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나와요. 기둥과 똑같이. 그러니까 철근 배치가 만약에 벽체 모퉁이에서 좀 뭐 이상하게 돼 있고 뭔가 자세히 묘사하고 싶으면은 좌표를 해가지고 철근 위치라든가 이걸 정확하게 묘사하고 싶으면은 픽스드 사이즈로 들어가는 거고 오토 사이즈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얘는 철근 비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콘크리트 벽체의 두께를 입력하면 콘크리트 단면적은 알고 있고 철근에 대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철근 비를 넣으면은 퍼센테이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쉘 분할 개수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내가 개수를 6개로 분할하겠다고 하면은 6분할 하면서 단면적이랑 이런 것들은 그냥 철근 비로 가지고 환산해서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오토 사이즈를 거의 다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벽체에 대한 입력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닌 거죠. 기둥은 좌표까지 다 입력해야 되지만 대부분 다 오토 사이즈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이 벽체를 6분할, 뭐 3분할, 2분할, 뭐 12분할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한 다음에 그 벽체에 철근 면적만 집어넣어 주면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픽스드 사이즈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할 계획이라든가 철근이 있다 그러면은 철근에 대해서도 넘버링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는 요 하나의 쉘의 단면적과 센터에서 떨어진 한 방향 길이 값을 다 계산해가지고 입력을 한다라는 거고, 철근 같으면 단면적과 떨어진 거리죠. 오토로 입력을 하면은, 아유, 기둥이네. 저기 잘못 들어갔나. 기둥을 오토로 하게 되면은 내가 콘크리트는 쉘 분할을 몇 개로 하고 8로 최대 8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16분할 한다라는 얘기예요. 대칭으로 넣어가지고 철근은 또 8등분 하겠다고 등분과 요 벽체 두께 그리고 철근비 단면적 비죠, 면적 비. 이렇게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그냥 이렇게 16등분으로 쉘 분할하면서 자동으로 파이브 섹션을 갖다가 묘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단 벽식 구조니까 모델링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비선형 힌지를 넣는 게 오토 사이즈로 넣으면은 빨리빨리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추가로 그럼 여기서는 자, 간단한데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얘도 전단벽도 컴파운드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가 최종적인 벽체의 탄성, 선형, 비선형 속성인 거고 얘가 나중에 엘리먼트 그릴 때 할당이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컴파운드 시킬 때 제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다 그랬죠. 아까 전에 쉐어 매트리얼을 추가로 더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할당을 하는 겁니다. 뭐 탄성 거동이 됐던 비탄성 거동이 됐던, 만약에 탄성 거동으로 내가 입력을 해놨으면은 전단 탄성 계수가 그냥 값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전단 탄성 계수가. 근데 비선형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게 응력 변연율 곡선으로 변화되게끔 묘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벽체에서 파이브 할 때 추가로 질문을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럼 이 분할을 갖다가 그럼 몇 등분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파이브로 한다는 얘기는 조금 그냥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직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I분의 MI로 응력을 그리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선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쉘 분할을 해가지고 파이브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요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 응력에 대한 곡선이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각 쉘 단위에서는 응력이 일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쉘에 대해서 응력 변응력 하나를 정의해가지고 적분해서 하나를 구해가지고 전체 섹션 길이에 대해서 또 적분해서 어떤 부재력들이라든가 응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리니어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쉘이 작으면 작고 조밀할수록 이런 이상적인 곡선에 가까워지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 벽체의 양 끝단에 대한 값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까지 세분화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세분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해석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든가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아파트 구조물을 들고 올 때 전단 벽식 구조면은 이런 걸 ADS인가? ADS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설계하신 다음에 그 파일을 젠으로 가져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입력 테이블을 이용해서 퍼폼 모델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는 저희한테 요청할 때는 젠 파일을 주시면 저희가 이 탭스로 변환시켜서 포폼으로 내보내다든가 예전에는 지금은 포폼으로 바로 내보내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때 문제가 하중을 제한시키는 문제 때문에 ADS의 벽체가 굉장히 조밀하게 잘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종행비가 굉장히 좁은 벽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형상비가 선형 해석일 때는 극단적으로 10대 1, 비선형 해석일 때는 수치 해석만 봤을 때는 종행비가 4대 1 정도가 최대치란 말이에요. 아무리 극단적으로 봐도 10대 1을 갖다가 벗어나면은 굉장히 해석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게 수치 해석에 관련된 이론만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밀한 게 생기는데 거기에 분할을 갖다가 또 아까 전에 n값을 갖다가 뭐 10분할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분할을 1등분 마든가 뭐 2등분 마든가 또는 그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응력 변형력 곡선이라든가 파이브 모델링을 안 하고 그냥 강도 감소 계수로 뭔가 조절을 한다든가 어쨌든 다른 방식들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런 벽체 모델링 때문에 이제 n값을 조정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벽체다.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몇 분할을 하는 게 정확하냐? 그럼 최소 분할 수가 이제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 지적사항들에 보면은 이 분할을 어떤 기준으로 했냐고 질문들이 있어요. 그 심의위원들 질의. 그 답변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요게 어느 정도까지 분할하는 게 적절하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해석 결과에. 최소 6등분 정도. 근거는 뭐냐? 모든 걸 다 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 심의 지적 답변서 보면 보통은 타외에서 세미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세미나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연구에 대한 발표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한 6등분 정도 하면은 보통은 그냥 우리가 전담벽 아웃풋을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탭스에서는 분할 개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지가 그 길이 값을 보고 오토로 분할 개수를 지가 자동으로 정하는데 이 탭스에서 최소 분할이 6분할로 되어 있어요. 6분할로. 아무리 적게 분할해도 6등분은 유지를 하고 있고 더 길어지면은 뭐 그게 12등분 더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고 퍼포먼스에서는 8이니까 곱하기 2 하면은 16분할이 최대잖아요. 그게 맥시멈인데 그냥 6분할 정도 이제 해석 시간과 고려했을 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컴파운드까지 설명드렸고 게이지인데 한글 따라하기 참고하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게이지는 일레스틱에서 만든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타입에 들어가면은 벽체에 대해서 로테이션 게이지랑 축방향 압축 게이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 보면 이게 월 타입 포노드로 되어 있는 게 로테이션 게이지고요. 투노드 엑시얼 스트링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얘 어디다 쓴다고요? 벽체 아웃풋을 보기 위해서 게이지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죠. 모델링 할 때. 그때 그거에 대한 특성치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입력하는 것들은 그냥 허용치를 넣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테이션 게이지 같으면은 허용 소성 회전각에 해당되는 어떤 근사한 값을 그 AS41-13에 있으니까 계산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걸 여기다가 IOLS CP 단계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축방향 압축은 딱 그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느 걸 잘라서 보겠냐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특별한 건 없고요. 자, 가장 많이 쓰는 단면 재상수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한글 따라하기에서 좀 상세히 보시고 나머지 특이한 것들은 어떤 단면을 써야 되는지 이제 매뉴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어떤 면진이라든가 면제진 장치 때문에 댐퍼 종류를 써야 되는데 포품에서 뭘 쓰는지 모른다 그러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고 모르면은 저희가 CSI 쪽에 이제 질의를 올리면 그쪽에서 알려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 서드 파티 프로그램으로 컴파운드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창에 보면 이제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걸 제가 프로그램 띄워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자, 이 프로그램 화면 띄웠는데요. 여기 이제 버전 10 출시하기 전에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버전 10에 맞춰서 조금 변형을 했고, 저희가 베타 테스트 중인데,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최종 아마 여러분들한테 배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버전 10 이전에 만들었을 때는 용도가 뭐겠습니까? 아까 전에 그 단면 재상수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뭐 결국은 작업량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든지 좀 빨리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용도였고,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이너리 파일, 아까 전에 임포트 엑스포트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해서 만들었다가 버전 10에서는 이제 테이블로 쉽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 기둥에 그 피마 힌지를 직접 계산해 주는 걸 추가하고, 또 기존의 바이너리 파일 만드는 기능에서 퍼폼 10의 테이블로 전환시키는 기능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버전을 쓰셔도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항목은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이너리 파일 포맷을 처음에 분석하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 시행착오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봤다 저렇게 넣어봤다 개발자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오늘 주로 설명드렸던 탄성 단면에서 아까 설명은 누락했지만 그냥 직사각형이라든가 어떤 탄성 단면들, 빔과 기둥에, 그 다음에 게이지, 피마 힌지 중에서 빔과 칼럼, 그 다음에 파이브 중에서 기둥과 벽체, 그 다음에 컴파운드 시키는 거, 오늘 주로 설명드렸던 거 가장 많이 쓰는 걸 대상으로 만들어 놨던 거고요. 향후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테이블 기능 때문에 다른 타입에 대해서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들어갈 건데, 이제 그때 용도는 멀티로 작업해서 붙이는 용도는 테이블 자체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걸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 형태로 변환시켜 주는 게 주 용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작업했던 거 미리 하나를 잠깐 열어보면은, 자, 그냥 빔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가 항목이 뭉쳐서 잘 안 보이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가지고 포맷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칼럼 오토 사이즈를 끄고, 예를 들어서 200으로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시고 하면은 여기가 늘어나고 밑에 커서 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항목들을 잘 보시면은 섹션 앤 디멘션, 일레스틱 스티프니스, 베이직 액션 디포메이션 릴레이션십, 뭐 스트렝스 로스, 잘 보시면은 퍼폼 3D 아까 전에 입력할 때 오른쪽에 있던 탭을 그냥 테이블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용도는 퍼폼에서 그걸 하나하나 전처리해서 입력을 하시고 또 만들고 입력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에 입력하는 걸 갖다가 엑셀이나 이런 걸로 그냥 쭉 가로로 그냥 테이블로 만드신 다음에, 그럼 피마 힌지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를 다 작업하셔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엑스포트를 시키면은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바이너리 파일을 퍼폼에서 임포트 하면은 다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작업 양을 줄이는 거예요. 퍼폼 버전 10 이하를 쓰시는 분들은 여전히 유효한 방식이고요. 근데 버전 10을 쓴다. 그러면은 요 프로그램 없더라도 요 양식으로 뭔가 테이블을 쫙 100개 만드신 다음에 그냥 퍼폼에 들어가서 테이블에다 다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그 퍼폼에 있는 테이블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퍼폼 10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되냐? 얘는 테이블 인풋 기능으로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요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 입력치를. 그래서 여기 오토 캘큘레이션 힌지를 클릭해 보시면은 똑같이 얘는 단면 기준 강도가 어떻게 되고 기대 강도 개수가 어떻고 단면의 치수, 사용 철건량, 유효 강성 개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오늘 보나 기둥 설명할 때 그런 입력 가지고 계산을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피마 힌지를 계산하기 위한 입력 자료들을 집어넣고 캘큘레이션을 눌리고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설명드렸던 그 방식입니다. 유효 강성 개수 가지고 항목 힘 지배냐 전단 지배냐, 힘 지배고 내진 단면이고, 이렇게 해서 이 표에서 ABC 값을 보관해서 이렇게 값이 나왔다. 그리고 플라스틱 힌지 기준으로 백폰 커브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OK를 누르면은 여기에 박히는 거예요, 이 값들이. 그래서 다시 바이너리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새로 생긴 기능에는 테이블로 내보내는 기능이 아까 있다 그랬죠. 밑에 하단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기능으로도 나가는 거고. 그러면 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기둥도 원래 그냥 버전 10 이하를 쓰시는 분들 불편하지만 어쨌든 바이너리 파일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거고, 기둥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자,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약축과 강축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개선해야 될 상황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 항복 계정과 값이 좀 계산 잘못됐죠. 어쨌든 전체 섹션별로 다 내보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보관하는 거 ABC가 계산할 때도 산출 공고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검증하시라고. 근데 실제 보고서 쓸 때 그렇게 길게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값 찍어주는 거.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요약 테이블 형태로 한 장짜리로 보통 그렇게 보고서에 많이 실으시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추가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용도다 라는 거고, 이거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은 실제 그냥 바이너리 파일이라든가 어쨌든 만들 때 쓰는 용도일 때는 어쨌든 대화창을 요 테이블로 전환시켜 놓은 거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여기 옵션에 보면 단위계 지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단위계는 뭐죠? 뉴턴 밀리미터로 지정해 놓으면 모든 단위를 뉴턴 밀리미터로 입력을 하는 거고, 거기서 킬로 뉴턴 메다로 바꾸면 입력지가 싹 다 바뀌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퍼폼에서는 아까 전에 보면은 뭔가 프로퍼티를 만들 때 내가 단위를 먼저 선정해 놓고 시작을 했었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먼저 단위를 뉴턴, 킬로 뉴턴 메다라고 했으면은 그거 기준으로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단위를 바꾸는 용도가 아니라 퍼폼에 입력할 때 단위를 먼저 정의하게끔 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단위계에 맞춰서 입력을 하시고 바이너리 파일로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항목마다 다 단위계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자, 컴파운드 다 기능 있고, 그래서 주요 가장 많이 쓰는 오늘 주로 설명드렸던 거는 다 그렇게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고, 테이블로 하면은 조금 전에 그 만들었던 게 퍼폼 10에 들어가 있는 테이블 방식으로 입력지가 요게 나오고, 얘를 갖다가 퍼폼에다가 퍼폼 테이블 기능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프로퍼티 생성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거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고요. 자, 제가 주로 지금 요 단면 재상수 컴포넌트 프로퍼티에 대해서 전처리 기능을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서드 파티에서 어떻게 만들고 도움을 받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 퍼폼에 지금 테이블 기능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은, 테이블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테이블 들어가 보면은 요 쇼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요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에디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디팅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해석을 돌리면 얘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겠죠. 해석을 돌리면 대신 수정은 못 보지만 전처리 모델에 대한 정보가 테이블이 나오고, 해석을 돌렸으니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고, 지금 해석을 돌리기 전이니까 에디팅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노드, 뭐 비선형 단면 재상수, 엘리먼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풀 메뉴가 아니에요. 왜 요만큼만 나와 있냐? 내가 지금 이 모델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사용한 것만. 그러면은 매트리얼에서 지금 저희가 1D 콘크리트 매트리얼을 갖다가 전처리해서 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럼 요걸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테이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얘도 결국은 퍼폼 대화창에 있는 거 다 쫙 어떤 식으로 나열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얘를 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추가로 4개를 더 작업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더 추가로 타이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 포맷이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여기서 to 엑셀로 클릭을 눌러 보시면은 조금 지나 그러면 여기 엑셀로 바뀌고 요 상단 메뉴 설명문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 하나를 더 붙였다 하고 이름은 겹치면 안 되니까 내가 만약에 뭐 그냥 뭐 25로 바꿔놨다고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내보낼 때 거는 비활성화가 돼 있고 얘는 새로 from 엑셀로 나와 있죠. 그럼 얘를 갖다가 눌러보세요. 하나가 더 추가돼 있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일일이 귀찮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사이에 더 집어넣고 할 때는 이 에디터에서 행이나 열 같은 걸 갖다가 지운다든가 인서트 한다든가 제일 밑에다가 놓는다든가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근데 결국은 대부분 사전에 엑셀이라든가 저희 지금 서드파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100개를 미리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은 그냥 카피해서 지금 엑셀로 내보낼 필요 없이 그냥 컨트롤 V 해서 그냥 붙여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 apply to 모델 하면은 붙여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apply to 모델 하면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생성이 된 거고 적용이 된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작업을 했다. 처음부터 그냥 모델링 딱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전체에 입력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 생성되면 후속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예 이제 이 기능에 빠삭해서 그냥 엑셀로 다 만든 다음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아무것도 생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옆에 보시면은 All Input Table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입력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모든 항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를 다 오케이 선택해서 누르면 너무 많고 나중에 선택할 때 귀찮으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메뉴들 아까 전에 뭐 원디 콘크리트 매트리얼이라든가 뭐 철근에서 논 버클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 컴포넌트 프로퍼티에서는 피마 빔, 피마 칼럼, 피마 빔 콘크리트 타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크로스 섹션에서는 아까 파이브 나눴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메뉴 항목들. 그것만 선택해서 OK를 누르면은 그것만 테이블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거긴 다 비어 있겠죠. 항목은 있지만. 거기에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테이블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항목들만 내보낸 다음에 항목별로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쭉 붙이시면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이는 이 예제 건물이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섹션에서 모델링 순서가 입력 순서가 있다든가 또는 순서가 있는데 매트리얼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는데 크로스 섹션에서 매트리얼이 없는 응력 변행률 곡선이 있으면 에러 뜨겠죠. 워닝이. 그죠? 컴파운드에서 뭔가를 갖다가 I단, J단에 지정을 해놨는데 그 I단, J단에 지정한 프로퍼티가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워닝이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컴파운드 작업하실 때인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희 걸 갖다 붙이시면 워닝이 뜰 거예요. 그 왜 어떠냐면은 앞에는 만들어 놓은 섹션이 없는데 컴파운드에서는 뭐가 만들어져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엑셀에서 그 해당 항목을 지우시고 붙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작업도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쓰시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엑셀을 그냥 내보낸 것들은 그 상단에 이제 타이틀 메뉴가 있으니까 뭐인지 확인하기가 좀 편하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숙련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컴파운드 프로그램에서 빔이라든가 기둥에 대한 그거는 자동으로 계산한 다음에 여러분이 입력하시면은 테이블로 내보내고 그 포맷에 맞춰서 생성이 되니까 그걸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도 되는 거죠. 예. 자, 서드 파티 중에서 컴파운드 프로그램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ASC 4.1-13이라든가 17 쪽에 보면은 이제 이 백본 커브가 나와 있는데 이 커브들은 사실은 비선행 시간 이력 해석을 통해서 나온 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ASC 4.1-13도 그 푸시 오브 해석을 갖다가 정밀하게 해서 그 결과를 기준으로 백본 커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고로. 근데 그게 시간 이력 해석에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이 백본 커브가 엔벨로프 타입인데 그 엔벨로프 타입을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에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퍼본 3D 다시 끄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력 타입이라든가 이런 설명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온라인 세미나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제가 이탭스 교육을 한 게 있어요. 그 이탭스 교육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력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 백본 커버에 대해서 엔벨로프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퍼포먼 에너지 감속에서만 입력하는 타입이니까 제가 그냥 추가 설명을 안 드렸던 거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전에 단면 프로퍼티 만드는 거 설명드릴 때 사이클릭 디그리데이션 쪽에서 퍼포먼 이력 저감 효과를 전부 다 에너지 감소 계수로 입력을 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고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기존 보고서에서 써왔던 걸 갖다 그냥 똑같이 이어 쓰든가 또는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쓰든가 또는 박사학위 논문이나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한글 따라하기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레퍼런스 따라하기 작성할 때 레퍼런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참조 문헌들이 있는데 그 고려대 한경남 박사님이 지은 논문들이 있어요. 거기 값도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이것도 에너지 팩터 5개가 여기 우리가 아까 전에 백본 커버 기본이 YULRX 5개 포인트였잖아요. 그 FY가 됐든 DY가 됐든 어쨌든 그 5개 포인트의 값을 입력하는 거고 에너지 팩터 값도 결국 이 5개 포인트의 에너지 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거 전공하신 분들이 알겠죠. 근데 저도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개념만 잠깐 설명드리면은 일반 범용 프로그램들은 이런 이력 모델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험 결과를 갖다 쓸 때는 코릴레이션으로 퍼포먼 조정하고 범용 프로그램들은 이탭스 기준일 때는 디그레이딩이나 피봇 이런 것들을 갖다 써서 실험 데이터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 감소 계수의 개념은 디그레이딩을 고려했을 때와 무시했을 때의 이 이력 루프의 단면적 비율입니다. 비율. 그 값을 입력하는 거고 그러면 이 디그레이딩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경사지는 게 뭐냐 콘크리트에서 만약에 푸시오브 실험을 생각했을 때 로딩, 언로딩, 리로딩 과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콘크리트 특성상 루프를 그릴 때마다 디그레이딩 효과로 기울기가 점점 눕혀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걸 디그레이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루프 돌 때마다 에너지 소사 면적이 달라지는데 그 효과를 고려했을 때와 고려 안 했을 때와 고려했을 때의 두 이력 그 루프 면적의 비를 아까 이 5개 포인트의 값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되어 있는 걸 저도 매뉴얼 보고 설명을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하게 해본 적은 없어서 일단 그 정도까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S 4-13이라든가 17 쪽에 보면은 이제 이 백본 커브가 나와 있는데 이 커브들은 사실은 비선행 시간 이력 해석을 통해서 나온 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AS 4-13도 그 푸시오브 해석을 갖다가 정밀하게 해서 그 결과를 기준으로 백본 커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고로. 근데 그게 시간 이력 해석에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이 백본 커브가 엔벨로프 타입인데 그 엔벨로프 타입을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에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퍼본 3D 다시 끄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력 타입이라든가 이런 설명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온라인 세미나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제가 이탭스 교육을 한 게 있어요. 그 이탭스 교육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력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 백본 커버에 대해서 엔벨로프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퍼포먼 에너지 감속에서만 입력하는 타입이니까 제가 그냥 추가 설명을 안 드렸던 거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고요.